반갑습니다. 절차지향적, 객체지향적 이런 제목의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코드를 보면서 이건 절차지향적인 코드야, 이건 뭐 객체지향적인 코드야, 좀 더 객체지향적이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걸 절차지향적이라고 하고 어떤 걸 객체지향적이라고 하는 걸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좀 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배우고 좀 생각을 정리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가져와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되게 절차지향적이라고 할까, 객체지향적이라고 할까, 통상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을 아래처럼 적어봤어요. 어떤 로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로직을 코드로 순서대로 쭉 기술하는 거,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어떤 코드 뭉치를 쭉 나열해 놓는 거. 이런 걸 이제 절차지향적이다라고 말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인상이다, 느낌이다, 이런 용어가 계속 대두되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러한 양상을 보고 아, 이런 걸 절차지향적이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저에 대한 제가 받은 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럼 어떤 걸 또 객체지향적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본에서인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필요한 로직을 쭉 기술해 놓는 대신에 코드로 기술해 놓는 대신에 처리할 객체에다가 뭐 특정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대충 객체지향적으로 한다. 객체에 맡겨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러하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여기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가 궁금해서 뭐 많은 걸 보진 못하고 위키피디아를 봤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봤을 때 이 절차 지향의 절차가 영어로 프로시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자료에서는 프로시저를 절차라고 번역한 건 진짜 쓰레기 같은 번역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봤었는데 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되긴 하는데 왜 절차라고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로직을 쭉 그냥 코드를 쭉 나열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로직, 내가 구현하고 싶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특정 코드로 막 고투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다가 이걸 함수로 쪼개서 좀 가시성과 재사용성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그러니까 코드 이렇게 제일 잘게 쪼갰을 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잘게 최소한의 단위로, 원자 단위로 쪼갰을 때, 하나의 한 줄의 코드가 남는 게 아니라, 메서드가 아니죠. 함수 단위로 쪼개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들을 계속 재사용하거나 재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저도 말실수를 했다시피, 그러면 자바에서 메서드 호출하는 거랑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객체지향에서도 메서드를 잘게 또 의미 있게 유용한 단위로 재사용하기 좋은 단위로 쪼개라고 하잖아요. 결국 절차 지향이랑 객체 지향이랑 바라보는 그 지점이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함수는 무상태하죠. 전에 제가 아마 스태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함수는 무상태하고, 이제 메시지, 즉, 메서드 호출, 객체의 메서드 호출은 상태 속성이죠.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객체의 속성에 영향을 주거나 받냐, 즉,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 없냐, 이제 그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단위인 거고, 메시지는 이 객체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객체 단위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객체 지향에서는 계산기라는 계산기라는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속성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서 계산기의 기능과 함께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구현해 두고 밖에서는 그 하나의 단위로 구현된 계산기라는 객체 자체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계산기만이 알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는 그냥 사용할 뿐이고요. 그렇다 치자고요. 절차 지향에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속성이 없잖아요. 상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절차 지향에서는 어떻게 코딩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객체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객체 지향과 대비되는 절차 지향의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객체로 다룰 때는 객체의 현재 계산된 값 같은 것들을 상태로 저장해 둘 수 있잖아요. 계산된 최종값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값이 없을 때는 어, 0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거나 혹은 아무 값이 없어서 처음에는 숫자를 입력하고 연산자를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지만 한번 연산을 해서 이제 최종값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숫자를 입력하거나 하지 않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입력하지 않고 이제는 그때부터 숫자가 입력된 상태부터는 연산자 숫자 엔터, 연산자 숫자 엔터 이런 식으로 연산만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종 값이라는 상태가 계산기 안에서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딘가에는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결과값을 종이에 적어놓고 다음 계산할 때에 그 종이에 적어놨던 어떤 숫자를 다시 입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계산기 안에 없다면 외부 어딘가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로 주고받을 만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 절차지향적인 코드에서는 이제 아규먼트로 넘겨줬다가 인자로 넘겨줬다가 리턴 값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예시처럼 단순한 계산기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객체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태 없는 여러 가지 함수들과 소통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태들을 어떤 로컬 변수로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어떤 함수에 주고 받으면서 이 로직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겠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수로 넘겨줘야 되니까 함수가 객체 단위로 존재해서 그러니까 필드가 존재해서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면 내가 넘겨줘야지만 그 값을 알고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쵸?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계산기 예시를 생각해 보시면 왜 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조금 코드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까를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속성으로 존재하던 맥락이 어딘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라는 말이 뭔 소린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음, 인간, 닉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인스턴스가 있어요. 닉이라는 인스턴스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지금 연말이니까 이제 곧 앞두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다. 아, 생일이 지나야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죠? 네, 만 나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국 나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 될 때마다 나이 먹는 거예요. 모두가 나이 먹는데, 닉이라는 인스턴스도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닉이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age라는 필드가 10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 그러면 이 닉이라는 인스턴스는 어떤 맥락을 알 수 있냐면, 아, 이, 이 1년이라는 사이클을 10번째 돌고 있구나. 라고 이 객체의 상태를 이 객체의 내가 이전에 지켜보지 않았던 맥락을 인스턴스의 상태를 보고 속성을 보고 필드를 보고 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이 소실되는 거예요. 속성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러면 이 필드 없이 객체 없이 함수만으로 어떻게 해서 age를 10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나이 먹는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이 먹는다라는 이름의 함수에 계속 현재 나이를 넘겨주고 새 나이를 돌려받고 다시 현재 나이 먹는다를 또 호출해. 새 나이로 받았던 걸 현재 나이로 입력해주고 새 나이를 받아. 또 다음 해가 됐을 때 나이 먹는다를 호출하고 입력하고 결과를 새 나이를 받아. 이런 식으로 10번 호출하게 되면 이제 그때 나이가 10살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객체 안에 속성으로서 표현될 수 있었던 어떠한 이 객체의 맥락이, 이 인스턴스의 맥락이 명시적인 코드로 기술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객체 안에도 나이 먹는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바깥으로 꺼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앞에 있었던 두 가지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특징이 또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명령형, 선언형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명령적이다, 선언적이다, 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자바인데 자바도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선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선언적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뭐랄까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권장되는 방식이니까 명령적이다, 선언적이다라고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생겼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상 사람들이 절차지향적이다, 객체지향적이다라고 말할 때의 그 특성은 명령적인지 선언적인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간략하게 이제 예시가 밑에 쓰여 있는데 명령형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 흐름을 실행 흐름이 지금 위치하는
곳에 코드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코드가 기술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일이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로직을 코드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코드들이 작성되겠죠. 수행을 구체적으로 코드로 명령하는 것들이 기술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선원형의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기술이 될 것이냐, 코드가. 내가 지금 어떤 요구사항을 코드로 기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해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냐 하는 반면에, 그냥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언적인 거죠.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어쨌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가 필요한데, 그 어떻게는 어디가 있냐? 그 무엇이라는 행위를 제공하는 객체에 위임되는 거예요. 그 객체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객체에게 위임할 뿐이야. 뭘 해줘? 야, 너 뭐 좀 해? 라고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현은 추상화되는 거죠. 추상화되는 게 아니라 구현은 캡슐화가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객체를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객체의 추상화랑은 같은 추상이라는 단어지만 지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객체를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객체가 추상화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의어 관계에 있는 거는 이 명령형이냐 선언형이냐, 명령적이냐 선언적이냐 이것의 관계지 절차적이냐 객체적이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냐가 반의어 관계인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 뭐라고 드렸죠? 무엇을 해야 해? 결국에는 이 무엇을 제공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가 기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즉, 저희가 자바로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뭐 협력 객체를 구현하고 이제 뭐 컨트롤러가 어쩌고 저쩌고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안에도 이제 상황과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쪽 계층에서는 선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길 원해. 뭐 협력하는 객체들에서는 뭐 도메인에서는 뭐 엔티티는 아니다. 뭐 도메인에선 뭐 비즈니스 오브젝트에서는 뭐 그 내부적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처리하길 원해. 이런 요구 사항과 어떤 설계나 뭐 상황과 어떤 그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절차적인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를 구분할 뿐이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되는 개념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사실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준비하게 된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반이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오늘따라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로 달려가 볼게요. 언어 골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를 내 도구로서 택했다고 해서 내 코드가 저절로 객체지향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말이죠. 자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형의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객체지향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제 이런 조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프리코스에서도 그랬었고, 객체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라.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제 나름대로 풀어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선언적이고 객체지향적인 독립적인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아래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그래밍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오해하고 있는 절차지향의 그 정의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그냥 메인에다 다 때려박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로직을 하나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대한 뭉치를 만들지 말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도메인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대한 코드 뭉치를 만들지 말자. 라는 거죠. 충분히 구분될 수 있는 맥락들은 하나씩 떼내서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선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게 자바도 명령형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더 띄워줘. 뭐 HTML처럼 헤더 헤더 태그를 쓰면 뭐 H1 이런 태그를 쓰면 제목이 뜨고 알아서 제목이 어떻게 뜨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뜨기로 하니까 헤더가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만 기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를 어딘가에는 기술해 놔야 하는 건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 해당 객체만. 해당 객체가 이제 작동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객체가 지원하는 메시지들이죠.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의 API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JDK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API 보면서 뭐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스트링, 뭐 뭐, 뭐가 있을까요? 스플릿. 그러면 구분자를 혹은 구분할 정규식을 넘겨주고 이제 뭐 문자열을 넘겨주면 구분할 정규식을 넘겨주면 현재의 문자열 인스턴스를 뭐 배열로 분할해서 넘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라는 그 클래스 객체가 지원하는 그런 메시지 체계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요구사항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언어 체계로 제공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 라고 하면 플러스라는 메시지를 지원하면 그냥 그 외부에서는 그 메시지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도록 혹은 뭐 계산기에 뭐 캘큘레이터에 뭐랄까 캘큘레이트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뭐 연산자와 숫자만 넘겨주면 알아서 계산해서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는 난 몰라도 돼. 계산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객체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관한 API를 지원하도록 객체를 그렇게 충분히 활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DSL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한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더 깊이 설명하기엔 잘 알 수가 없어서 개개인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영상이 끝인 것 같은데요. 네, 끝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